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여기 맨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1919년 3.1운동 후에 건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행헌법 그 전문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 다음에 4.19 혁명하면서 이걸 계승한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헌헌법 전문에서 87년 헌법 전문으로 내려오는 그 사이에 박정희의 유신 독재 때 이 전문이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헌법 전문에 나타난 이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아마 나중에 한시중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48년 헌법을 제정할 적에 이승만이 의장으로서 이 헌법 전문이 필요하다. 훗날 후손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도록 하는 그런 헌법 전문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은 다른 나라에는 헌법 전문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좀 필요하다 해서 이승만이 의장으로서 사회를 하다가 이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의원으로 발언하기 위해서 의장석에서 내려가서 의원석에 앉아서 발언권 얻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습니다. 오늘날 이승만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의 그런 정신을 본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인데 그러면 왜 대한민국 건국에 관해서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느냐? 대한민국 재헌헌법과 현행헌법에 나타난 이 지금 문구 자체를 국회가 법률화시키는 이 작업을 안 했다. 그걸 해서 대한민국은 언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 헌법 전문에 기초해서 했으면은 문제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국회가 제의를 지금 하지 않고 지금 뉴라이트다 뭐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국회가 제의를 해라.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만은 1965년 6월 22일 우리가 잘 아는 한일 기본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10년 6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영문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미 무효라고 하는 데 대해서 already null and void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null 무효죠. 무효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항을 넣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당시에 굉장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조항을 1945년 8월 15일이다. 그때부터 이미 이제 없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한 데 비해서 우리 측에서는 이 의미는 대한제국 때부터 해당이 되는 거다 하는 걸 고수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 사이에 타협이 안 나오니까 그럼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하고 이 문장 그대로 두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당시에 이런 교섭을 할 적에 보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임이라는 말을 일본 측에 대해서 임의는 대한제국 말기부터 닫고 얘기할 때는 그런 보관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국회가 이 말을 받아가지고 법제화시키는 일을 그동안에 국회가 노력을 했느냐? 전 그거 지금 이 시간에 아주 여기가 국회니까 제가 이걸 좀 따지고 싶다는 겁니다. 이미 무효라고 한 거, 이 말을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국회는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국회가 뒷받침을 해줬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 문제에 대해서 혼선이 그만큼 덜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선 또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 뒤에 2010년과 2015년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 여러 학자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2조에 있는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있는 임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일본인 학자들도 임의는 한국 측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일 간의 조약이 을사늑약을 비롯해서 조약 맺어진 그런 것들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의라는 말은 한국 측이 주장하는 한 말부터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건 그러니까 일본인 학자들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세계의 다른 학자들도 이걸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국회는 뭔가 조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도 거듭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국회니까 국회가 할 일을 좀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역사 문제 취급하려면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기에 대한민국 건국 문제와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가 나오니까 뉴라이트 문제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면 뉴라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두 가지 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점과 건국 문제와 독립운동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 근현대사 이해와 관련하여 뉴라이트라는 존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걸 하느냐 하면 오늘 국회의원들도 끝까지 뉴라이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뉴라이트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뉴라이트를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뉴라이트는 과거 운동권 인사들이 냉전 종식 후에 이론적 구심점을 상실했을 때 보수 진영으로 전향한 보수주의의 일분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우적인 역사관을 갖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친기업적 반치 경제를 옹호하며 이승만 찬양 식민지 근대화론을 부르짖어 우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극우적인 세력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진출하여 부활하고 있고 특히 역사 관련 정부기관에 특히 대거 진출했으며 대체로 친일적 수정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뉴라이트라고 자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뉴라이트계로 지목되는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 관련 기관 25개 중 최소 21군데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 포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뒤에
주의 2-1에 오늘날 활동하고 정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라이트계 인물들을 여기에 해놨습니다. 뉴라이트는 신우익, 신흥우파라는 말로 198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 정책 경향을 뜻했습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전향한 운동권 출신들이 1991년 소련 붕괴와 동서냉전의 소멸 이후 기존의 보수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보수를 표방했습니다. 그 뒤 경제, 정치, 역사, 사회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새로운 세력화를 꾀하는 정치적 개파로 발전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권 때는 보수 권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정치 세력화했고 이명박의 정책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변모, 새로운 보수를 표방했지만 사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일반 대중으로부터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분열과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뉴라이트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보수의 핵심 이념이었던 반공주의를 우시대적이라 비판하고 겉으로는 시장경제 중심의 다양화된 이념체계를 내세웠습니다. 또 신자유주의,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 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실은 신자유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구, 집단, 기득권층의 결집을 강조하고 가진 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정치 권력을 독점하려는 이데올로기로 시구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사회 진화론, 우생학적 인간관을 기초로 해서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논리를 현대의 인간관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정의하며 이기주의, 기회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이완용, 이승만 등을 옹호하며 자신들의 변절과 기회주의적 권력욕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경제활동의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유시장 경제를 포방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친화에다 관치경제를 옹호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과 대기업의 기득권 강화에 집중합니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경제관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뉴라이트 사관이라 한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갖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 일제가 없었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주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한국 독립운동을 경시하고 일제의 합법적 지배, 식민지 근대화론, 독립운동가는 테러리스트, 친일파의 옹호, 1948년 건국론, 이승만 재평가, 박정희의 부국론,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 불가피론 등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 강경한 대북관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주적으로 한 전쟁 불사론을 주장하며 반공주의를 중요한 정치적 기조로 삼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한일 군사동맹을 주장하면서 평화통일 정책을 종북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광폭회 뉴라이트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뉴라이트의 변천만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뉴라이트는 탄생과 성장, 침체와 쇠퇴, 부활의 세 시기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탄생과 성장을 보면 1990년대 냉전 해체, 1997년 대선의 김대중 승리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그리고 대북 포용 정책, 2002년 대선의 노무현 승리 등이 보수 세력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자체 판단 속에서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항하며 조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보수의 문제점을 쇄신하는 새로운 우파 뉴라이트로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북 청산 시대정신과 자유주의 연대입니다. 전국적 조직과 좌편향 역사관 해소,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중시, 정부의 경제 간섭 최소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와 함께 낙성대 연구소 설립을 기반으로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한편 뉴라이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연하면 1998년 11월 김영환, 홍진표, 함기용이 시대 정신을 창간한 이래 2002년 8월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창립하고 2004년 11월 신시호 대표의 자유주의 연대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동아일보는 2004년 11월부터 석 달간 뉴라이트 기획 기사를 내보내면서 정치부장이었던 이동관이, 그 유명한 이동관이 서구에서 사용하는 뉴라이트라는 명칭을 도입했습니다. 2005년 1월 박효정, 이영문 서울대 교수 등이 교과서 포럼을 창립하고 같은 해 11월 김진홍 목사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출범했으며 제가 김진홍 목사하고 가까이 지나고 일을 초기에 많이 했습니다. 이때 김진홍 목사 찾아가서 너희 끊으라 몇 번 권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이 사람 이제 다 안 합니다. 김진홍 목사 내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안 합니다 소리를 맨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연합을 출범했으며 2006년 4월 안병직은 뉴라이트 재단을 창립하고 시대정신을 재창간했습니다. 2007년 11월 뉴라이트 지식인 백인 시국 선언을 통해 그들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뉴라이트의 본격적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뉴라이트 네트워크라든지 뉴라이트 싱크탱크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침체와 세택이 2008년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침체와 세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이 되고 있다. 2022년 이후에 요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숨죽이고 있던 뉴라이트 세력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힘에 뿌리가 없는 윤석열이 의지하고 있는 세력은 이명박계와 2017년에 창립된 한국자유회의 세력이었습니다. 최측근위로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기용하고 그에게 대일 문제를 비롯한 대외관계를 맡기다시피 한 것은 뉴라이트로서는 복이지만 패착인 셈입니다. 그 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을 비롯해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형상철거 시도,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본인 대일 저자세, 일본이 빠진 대통령의 광복절 격축사 등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김태효의 말이나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청문회에서 당당히 언급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발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뉴라이트가 친일적이라는 것을 의식했음인지 나는 뉴라이트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 세력과 기존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부활하고 있습니다. 국회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담으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많던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갔어요? 이 말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다? 대표 여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기도 있고. 참 대단히 안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 관련해서 국회에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문제를 촉구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시민모임 독립이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간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앞두고 작년입니다. 19대 때 국회 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안을 내놨는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법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얘기하지만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100주년 100명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면은 먼저 국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무슨 결의라도 했느냐 하는 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소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 최근에 와서 이야기되고 있는 후쿠시마 마루 사건입니다. 해방 후 일본 북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도읍 지역으로부터 강제징용 당했던 조선인들을 해방 후 귀국시키기 위해 후쿠시마 마루호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다가 도중에 항로를 변경해서 마이즈루 항으로 입항하다가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처우와 관련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향해서 국민들은 우리는 일하지 않는 공복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공감하면서 민초들과 동고동락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국회에 제안하려는 이 강도 조선인 대학살 진상 규명 문제는 물론이고 후쿠시마호 폭파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도 제대로 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을 국회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좀 더 실증적인 연구를 오늘 통해서 오늘 의제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 관련 문제와 일제강점기 사회경제 상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 해주기를 역사로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